당장 나가. 너같이 무지렁이 같은 년은 내 집안 비단결만 망칠 뿐이다. 비단보다 고운 자태, 보석보다 귀한 맛. 임금님 수라상까지 홀린 이 꽃정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연어라, 내가 정령 연행수란 말이냐? 조강지처를 벌인 결과가 이리도 비참하신지요. 이제 당신이 진흙탕에서 굴러보시죠.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성에서 가장 번듯하다는 대성포 목점의 안채. 밖에서는 비단 장수 윤서방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만 그 안쪽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강지처 연월은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손님에게 나갈 비단 저고리를 짓고 있었지요. 10년 세월 그녀의 손맛이 닿지 않은 비단이 없건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수천 번의 바늘구멍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무명천을 뚫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안을 채울 때 연월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며 갈 곳 없는 너를 거두어준 내 은혜를 잊지 말라던 남편의 첫마디.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평생을 올가맬 족쇄였습니다. 연월이 정성껏 지은 옷으로 상단의 명성은 높아만 갔지만 윤서방은 단 한 번도 그녀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투박한 손이 귀한 비단을 상하게 한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요. 바늘이 손가락을 깊게 찌릅니다. 연월은 손가락 끝에 맺힌 핏방울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아, 또 내 탓이구나.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녀의 자존감은 이미 남편의 구박 아래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육중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립니다. 술 냄새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서방이 들이닥쳤지요. 낮에는 도성 최고의 점잖은 선비상인이라 칭송받는 그였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아직도 그 짓거리냐? 네, 그 투박한 손으로 비단을 만지니 좋은 비단결이 다 죽는구나. 몰락한 양반과 딸이라더니 손끝에 품이라고는 눈씩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내일 대감댁 마님께 나갈 옷이야 서둘렀습니다. 마님이 유독 소매 기세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누가 물었느냐? 내가 감히 마님의 취향을 논해? 주제를 알아야지. 내 아비가 눈치 없이 굴다 집안을 말아먹더니 너도 똑같구나. 내 상단 일에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입 닥치고 옷이나 내놓아라. 다음 날 대감댁 마님은 연월이 지은 옷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리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선이 고운가라며 윤서방에게 후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윤서방의 손에 들인 것은 칭찬이 아니라 회초리였습니다. 내가 오늘 마님 앞에서 입을 놀렸다지? 소매깃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감히 나보다 앞서서 아는 척을 해? 하지만 서방님, 마님이 물으셔서 답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마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옷에 선이 살아나니 상단의 안목이 높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서방님 체면도 세워드린 것인데 어찌 그러십니까? 결과, 그건 내 공이 아니라 내 상단의 이름값 때문이다. 내가 옆에서 알랑방구 끼며 아는 척을 하니 마님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겠느냐? 네, 그 천박한 말버릇 때문에 우리 상단의 기품이 깎일 뻔했단 말이다. 내 아비가 조정해서 그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유배 가더니 그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 같은 년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알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생각 따위는 이 집에 필요 없다. 윤서방은 연월이 정성껏 지은 저고리를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연월은 흙탕물이 묻어가는 비단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수록 남편의 폭언은 더 심해졌고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연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죄가 되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죄가 된 10년의 세월. 그녀는 이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못난 사람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으로 밀려난 연월의 위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밖에서는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폭풍우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연월의 가슴 속에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와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전조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포목점 마당에는 생전 보지 못한 화려한 꽃가마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지요. 가마 곁에는 분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젊은 여인이 오만한 표정으로 안채를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도성에서 소문난 기생 출신의 미령이었습니다. 윤서방은 그 여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연월의 눈앞에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생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그 젊은 여인에게만 쏟아붓더군요. 서방님, 이 무슨 처사이십니까? 저 여인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제 허락도 없이 안방을 차지하게 두시는 건지요. 연월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낸 용기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지요. 네, 허락?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자식 하나 점집받지 못하고 살림 하나 제대로 갈무리 못하는 내가 무슨 염치로 입을 놀리냐? 이제부터 미령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너는 저 뒷방으로 물러나 있든지 그것도 싫으면 당장 짐을 싸거라. 제가 자식이 없는 것이 어찌 제 탓만입니까? 그리고 지난 10년 이 상내 기틀을 닦기 위해 제가 밤낮 없이 바느질하며 눈이 침침해진 것을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서방님의 명성이 어찌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으시는지요? 연월이 처음으로 바른 말을 내뱉자 윤서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인장군자 소리를 듣던 사내가 아내의 정당한 항변 앞에서는 한낱 옹졸한 폭군으로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가 감히 내 성공을 내 공으로 돌리려 들어? 몰락한 집안의 딸을 거두어 밥 먹여줬더니 이제는 기어오르는구나. 너 같은 년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너를 내치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서방님, 비가 이리 쏟아지는데 저보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이성, 내 존재 자체가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칠거지약으로 다스릴 테니 그리 알아라. 내 옷까지 하나 챙길 생각 마라. 내 몸에 걸친 비단조차 내가 사준 것이니 그것도 아까울 지경이다. 윤서방은 연월의 머리채를 잡아채듯 이끌어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연월은 비에 젖은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10년을 바쳐 일군 집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연월의 온몸을 때리고 화려했던 기와질의 불빛은 그녀를 비웃듯 멀어져만 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누더기만도 못한 신세가 된 그녀는 차가운 진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와 함께 비로소 다시 일어설 도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연월의 앞길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정처 없이 걷던 연월이 닿은 곳은 도성 뒷골목의 허름한 객주터 근처였지요. 배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눈앞은 어지러질한데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는 빗속에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연월의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객주 주방에서 버려진 시래기와 뼈다귀들이 섞여
내는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였지요. 하지만 절대적인 미각을 타고난 연월에게는 그 버려진 것들 틈에서도 살아있는 진짜 마제 싹이 보였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이리 버려둔단 말인가. 흙탕물도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되거늘 이 시래기도 잘만 씻어내면 훌륭한 고기 맛을 낼 터인데. 연월은 떨리는 손으로 객주 뒷마당 우물가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박박 문질러 씻어냈습니다. 그릇 하나 없어 깨진 옹기 조각에 불을 지피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솥뼈다귀 몇 조각을 넣어 고기 시작했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데 그 구수한 향이 얼마나 진했는지 지나가던 거지들과 짐승들까지 코를 킁킁거리며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이리 기막힌 냄새가 나는 게냐? 이 근처엔 고깃국을 끓일 집이 없거늘.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양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송행수가 야행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송행수는 연월이 끓이고 있는 옹기 조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같은 재료로 이런 천상의 향기를 내다니 이는 예사 솜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아, 내가 끓이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찌 이리 맑고도 깊은 냄새가 난단 말이냐? 연월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버려진 시래기의 쓴맛을 빼고 뼈 속에 숨은 단맛을 정성으로 달래어 깨웠을 뿐입니다. 사람이나 재료나 진심을 다해 기다려주면 제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지요. 송행수는 연월이 건넨 국물을 한 모금 마셔보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혁태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맛, 가슴 속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그 깊은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송행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장차 도성의 상도를 뒤흔들 보물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네, 재능이 너무나도 아깝구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그 손맛으로 세상을 호령하게 해주마. 연월은 조금 전 자신을 개만도 못하게 내쫓던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지독한 모멸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노인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 이름은 연월입니다. 달빛 아래 연꽃처럼 산라하여 지어진 이름이지만 한 번도 꽃처럼 살아보지 못했지요. 그날 밤 비 내리는 뒷구목에서 연월은 송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간 비단 저고리를 짓던 가냘픈 손은 이제 거친 장사판의 칼날을 잡는 거상의 손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억울함에 눈을 찢던 여인이 아니라 도성의 돈주를 쥐락펴락할 연행수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행수의 손에 이끌려 도성 제1의 객주 뒷마당에 들어선 연월은 으리으리한 주방을 거느리는 대신 가장 춥고 습한 우물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객주의 수십 명 일꾼이 하루 세끼 밥을 지어 먹고 낸 거대한 무쇠소지 10개를 닦는 일. 그것이 연월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지요.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별을 보며 우물을 길어 올리면 얼음장 같은 물에 연월의 굳은 손가락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쇠솥 바닥에 눌어붙은 그 으름과 밥풀을 집 수세미로 문지르는 소리. 사각삭, 사각삭. 그 거친 마찰음이 새벽 공기를 가를 때면 연월은 남편이 내동댕이 쳤다.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떠올리며 더욱 세차게 솥바닥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연월의 솥닦기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힘으로만 문지르지 않았지요. 연월은 솥을 닦기 전 늘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의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이 솥은 참나무 장작을 썼구나. 타는 냄새가 맵지 않고 달큼한 것을 보니 불을 지핀 자가 급하게 서둘지 않고 뜸을 들였어. 이 솥에서 나온 밥은 필시 윤기가 돌았을 터. 아, 이 솥은 소나무 껍질을 태웠네. 그 으름이 유독 검고 기름진 데다 시큼한 탄내가 나는 것을 보니 밥알 겉면이 마르고
속이 덜 익었을 게야. 연월은 솥바닥 남은 아주 미세한 재의 질감과 그 으름의 향기만으로 전날 주방 일꾼들이 어떤 장작을 썼는지, 불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 불이 음식의 맛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대 미각과 후각은 솥을 닦는 찌꺼기 속에서도 맛의 이치를 깨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객주 주방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수백 명의 보부상들에게 내어갈 커다란 소고기 뭇국 가마솥 2개 중 하나가 간이 맞지 않아 밍밍하다며 주방장이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지요. 어찌 된 것이냐? 두 솥에 똑같은 양의 고기와 물을 넣고 똑같이 소금을 쳤거늘 하나는 간이 딱 맞고 다른 하나는 맹물 맛이 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냐? 주방 일꾼들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구석에서 묵묵히 솥을 닦던 연월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손에 묻은 구정물을 앞치마에 쓱쓱 닦아내고는 문제가 된 가마솥 곁으로 다가갔지요. 연월은 국물을 맛보기도 전에 가마솥 뚜껑을 열고 확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코끝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주걱으로 국물을 천천히 저으며 국물이 주걱에 닿아 튕기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방장 어르신, 간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덜 녹았을 뿐입니다. 뭐라, 3식경이나 끓였는데 소금이 안 녹다니 내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어르신, 저쪽 솥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안쪽 아궁이에 있어 장작불이 은은하게 오래도록 국물을 감쌌습니다. 허나 이쪽 솥은 문가에 있어 된 바람을 맞았지요. 겉보기엔 끓는 것 같아도 솥의 온도가 들쭉날쭉하여 무가 품고 있던 단물이 덜 빠져나왔고 치신 굵은 소금도 무의 속살에 엉겨붙어 국물로 우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연월의 말에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아궁이의 장작을 재배치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의 방향을 바람을 등지게 엇들려 쌓고 솥바닥 한가운데에만 불길이 닿도록 숯불을 모았지요. 그리고 아주 고운 명주천을 가져와 국물 위에 둥둥 뜬 거품과 탁한 불순물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보글보글으르. 솥 안에서 나는 끓는 소리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겉만 요란하게 끓던 소리가 잦아들고 국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뒤집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곧이어 주방 안에는 푹 익은 소고기의 진한 육향과 뭉근하게 풀어진 달큼한 무 냄새가 소금의 짭조름한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습니다. 주방장이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밍밍했던 국물이 거짓말처럼 뼛속까지 시원해진 깊고 진한 맛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간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너, 내가 정령솥을 닦는 주방댁이란 말이냐? 주방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월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10년간 비단결의 미세한 흠집도 찾아내던 그녀의 섬세한 촉각과 미각이 이제는 가마솥에 끓는 소리와 장작의 냄새만으로 불과 소금의 조화를 통제하는 거대한 힘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바로 송행수의 귀에 들어갔고 송행수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진흙탕에서 주워온 보석이 서서히 영롱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연월이 빗속으로 쫓겨난 지 고작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화려하던 대성포목점의 마당에는 예전과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연월이 있을 때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마당 물기가 닦이고 장독대가 반짝였지만 이제 그곳엔 정체 모를 먼지와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자리를 꿰찬 미령은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월이 10년간 지켜온 상단의 엄격한 규칙들은 미령의 화려한 옷소매에 가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포목점 안채에서는 윤서방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지요. 미령아, 이 먼지가 다 무엇이냐? 손님이 비단을 보러 왔다가 옷소매에 먼지가 묻어 그냥 돌아가시지 않느냐. 아휴, 서방님도 참. 먼지 좀 안 잤다고 비단이 상하기라도 한답니까? 일꾼들을 시키면 될 것을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요? 미령은 콧방귀를 뀌며 거울 앞에 앉아 눈을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윤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연월은 남의 손에 일을 맡기기보다 본인이 직접 비단 한 폭 한 폭을 비단 보자기로 덮어 관리했지요. 습기가 차면 말리고 햇빛이 강하면 가려가며 마치 자식을 보살피듯 상단에 물건을 아꼈습니다. 윤서방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번듯함이 사실은 연월해 보이지 않는 피땀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성대감댁 마님들이 비단을 고르러 왔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지요. 윤서방, 어째 이번 비단은 색감은 고우나 바느질 선이 예전만 못하네. 예전엔 그댁 안 사람이 직접 봐주어서 그런지 소매깃 하나도 명품이었는데 지금은 시장통 물건이나 다를 게 없구먼. 아,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직접 최고급 비단만 골라온 것입니다. 장사치가 물건 좋은 것만 알면 뭐하나. 나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안목이 사라졌는데 이래서야 우리 집안 경사에 쓸 옷을 어찌 믿고 맡기겠나. 윤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인장군자 소리를 듣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식어 빠진 밥상과 미령의 타박만이 그를 기다렸지요. 연월이 있을 때는 그가 밖에서 아무리 고단해도 집에만 오면 따뜻한 숭늉과 정갈한 잠자리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윤서방은 빈 안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월이 밤새도록 등잔불을 밝히며 바느질하던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지렁이 같은 년이 없다고 상단이 흔들릴 리가 없다. 내 운이 잠시 나빠진 것뿐이야. 그렇고 말고. 그는 소리를 내어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진 폐물빛 독촉장이 장부 갈피마다 꽂혀 있었고 거래처 상인들은 이제 은근히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에 공든 탑이 연월이라는 기둥 하나가 빠지자마자 이토록 쉽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같은 시각 송객주의 주방구석에서 솥을 닦던 연월은 남편에 대한 소식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자신이 끓이는 이 국물이 어떻게 해야 더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을지만 가득했지요. 윤서방의 상단에서 연월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연월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송객주의 아침을 깨우며 내공을 쌓은 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월의 이름은 이제 객주 일꾼들 사이에서 연행수라는 깍듯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월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비단을 만졌던 그 섬세한 감각을 이제는 음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정과였습니다. 생강, 연근, 도라지처럼 딱딱하고 아린 맛이 나는 뿌리 채소들을 꿀에 졸여 투명한 보석처럼 만드는 작업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달게 졸이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연월의 정과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연월은 날카로운 조각칼을 쥔 채 마치 비단에 술을 놓듯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서걱, 서걱. 딱딱한 연근이 그녀의 손끝에서 얇은 꽃잎 모양으로 깎여 나가는 소리는 마치 고요한 밤의 바늘이 비단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정교했습니다.
10년간 비단에 오를 세고 결을 맞추던 그 눈썰미가 이제는 채소의 섬유질 하나하나를 읽어내어 가장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은 짓밟히면 찢어지지만 이 단단한 도라지는 꿀물 속에서 인내하면 보석이 됩니다. 내 인생도 이쓴 도라지와 다를 바 없으니 가장 달콤한 빛을 내뿜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연월은 정성을 다해 깎은 재료들을 진한 꿀물과 조청에 넣고 은근한 불에서 졸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조청이 끓어오르며 내는 달콤한 소리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연월은 가마솥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색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낮을 말리고 다시 조리기를 반복하자 마침내 가마솥 안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 묻은 딱딱한 뿌리였던 재료들이 햇빛을 머금은 비취색과 루비처럼 영롱한 붉은색으로 변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정과는 마치 비단 위에 피어난 꽃자수처럼 화려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 뒤로 채소 본연의 깊은 향과 꿀의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부드러운 그 맛은 마치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단단해진 연월의 속마음과도 같았지요. 이것이 정녕 먹는 것이란 말이냐? 내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보석은 처음 보는구나. 도성에 내놓으라 하는 귀부인들 사이에서 연월의 꽃정과는 먹는 보석이라 불리며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노마님들이 며느리 혼수용으로 혹은 회갑 잔치꽃으로 쓰기 위해 송객주 앞에 가마를 세우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의 잔치상에도 이 꽃정과가 올라가자 연월의 명성은 이제 도성을 넘어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송행수는 연월에게 상단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맡기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에게 너 같은 무지렁이가 뭘 아느냐는 폭언을 듣던 여인이 이제는 도성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대상인이자 예술가인 연행수로 우뚝 선 것입니다. 연월의 화려한 옷소매에는 이제 비단 냄새 대신 달콤한 조청 향기와 지장수의 맑은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에 취하지 않고 더욱 묵묵히 조각칼을 갈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보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보여줄 진짜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월의 꽃정과가 도성 귀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송객주의 곳간이 나날이 불어나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소문난 만석 상단이 송객주의 거래처를 가로막고 연월이 만든 정과가 사람의 몸을 해친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송객주 앞마당은 분노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석 상단에 매수된 몇몇 이들이 연월의 정과를 먹고 탈이 났다며 멍석을 깔고 드러누운 것이지요. 객주의 장사길은 꽉 막혔고 상단의 명성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송행수조차 당황하여 관아에 고발하자며 서둘렀지만 연월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제 향기를 더 멀리 보내는 법입니다. 억울함을 풀려 하기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일 때입니다. 연월의 도성 한복판에 커다란 솥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석 상단이 가로막았던 최고급 조청과 꿀 대신 가난한 백성들이 흔히 구하는 보리와 조를 가져와 은근한 불에 고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조청의 달큼하고 구수한 냄새가 저작거리에 퍼져나갔지요. 연월은 시비하던 이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정과를 빚어 배고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정과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만든 보석이 아닙니다. 쓴맛을 견뎌낸 재료가 정성을 만나 달콤해지는 인생의 맛이지요.
누구든 배고픈 이는 와서 드십시오. 연월의 이 따뜻한 도량에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이들도 연월이 직접 건넨 따뜻한 정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는 그 깊은 맛과 정성의 참아말을 잊지 못했지요. 결국 만석 상단의 음모는 스스로 무너졌고 도성 사람들은 이제 연월을 단순히 돈 많은 행수가 아니라 덕을 베푸는 거상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 윤서방의 포목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미령은 이미 상단의 돈을 빼돌려 야반도주한 지 오래였고 윤서방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랬지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저작거리를 지나던 윤서방은 사람들 틈에서 연행수의 미담을 듣게 됩니다. 그 연행수라는 분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 험한 모함을 웃음으로 넘기고 백성들에게 정과를 나누어 주다니. 참으로 큰 사람일세. 윤서방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월이라는 이름. 3년 전 자신이 무지렁이 같은 년이라며 빗속으로 내쫓았던 아내. 그는 길가에 떨어진 꽃정과 조각 하나를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쌉싸름한 그 맛은 10년 전 아내가 밤을 새워 바느질하며 건네주던 그 정성 어린 밥상 맛과 어찌 이리 닮았는지요. 윤서방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복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월은 그 시각 이미 개인의 원한을 넘어 도성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상인으로서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일구어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번듯하던 대성포목점의 기와지붕에는 이제 이끼가 끼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연월이 있을 때는 새벽마다 물을 뿌려 단정하게 쓸어냈던 그 마당에 이제는 정체 모를 빈 문서와 먼지 섞인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지요. 윤서방은 텅 빈 안채에 홀로 앉아 곰팡내 나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했던 비단들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압류당의 창고가 텅 비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단의 이름값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험악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이복의 윤서방, 당장 나오지 못할까? 내준 돈이 얼마인데 감히 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는 게야. 쾅쾅 대문을 부술 듯한 소리에 윤서방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방구석 먼지 속에 버려진 낡은 바늘통 하나였습니다. 바로 연월이 10년 동안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었지요. 윤서방은 홀린 듯 그 바늘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세월의 흔적이 묻은 녹슨 바늘들이 들어있었고 뚜껑 안쪽에는 연월의 야무진 글씨로 대성포목점의 번창을 기원하며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바늘 끝에 맺혔던 것이 그년의 피눈물인 줄도 모르고 윤서방은 바늘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바늘 끝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밖에서 인자한군자 소리를 듣기 위해 아내를 깎아내리고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윤서방은 머리채를 잡힌 채 저작거리로 끌려 나왔지요. 이놈,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당장 나가서 머슴살이라도 하란 말이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야유 속에 윤서방은 길바닥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3년 전 그가 연월을 향해 너 같은 무지렁이는 필요 없다며
대문을 걸어 잠갔던 바로 그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얼굴을 묻은 채 환상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울고 있던 연월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여보게들, 저기 송객주의 연행수가 행차하신다네. 저분이 빚은 꽃 정과가 도성을 뒤흔들고 있다지. 윤서방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가마 주위로 산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그 무지렁이 안에는 이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 있었고, 자신은 그녀가 버려졌던 그 차가운 진흙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뼈저린 후회는 이제 독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그가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 행수의 상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에서 가장 큰 위세를 떨치는 송객주의 육중한 소슬대문 앞, 한때는 도성을 호령하던 대성포목점의 주인 윤서방이 이제는 다 떨어진 도포 자락을 여미며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상단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은 오직 도성의 자금줄을 쥐고 있다는 연행소를 만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지요. 윤서방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객주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가득 풍겨오는 달콤하고 은은한 조청 냄새, 그리고 뿌리 채소를 정성껏 졸여 만든 꽃정과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밤마다 부엌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할 때 나던 그 따뜻한 냄새가 그의 기억 속을 헤집어 놓았지요. 연행수님, 대성포목점의 윤서방이 간곡히 청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마룻바닥에 고개를 조아린 윤서방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의 발끝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밤, 자신이 빗속으로 내쫓을 때 신겨보냈던 그 낡고 찢어진 집신 대신 화려한 진주와 비단 자수가 놓인 영롱한 꽃신이 그의 눈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꽃신을 보는 순간 윤서방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의 발 모양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행수님, 제가 어리석어 집안을 말아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행수님께서 보석처럼 빚어낸 그 꽃정과를 저희 상단에 남은 비단과 바꿔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향기로운 차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러다 마침내 윤서방의 귓가를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은 짓밟히면 찢어지지만 인내한 도라지는 꿀물 속에서 보석이 된다 하였습니다. 윤서방님께서는 3년 전 비단처럼 귀한 것을 제 손으로 찢어버리고 이제 와서 흙 속의 보석을 찾으시는군요. 윤서방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하지만 자신의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던 아내의 연월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무지렁이라며 내쫓았던 그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도성 최고의 거상, 연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월아, 내가 정녕 연월이란 말이냐? 윤서방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요. 연월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3년 전 자신이 빗속으로 쫓겨날 때 윤서방이 던졌던 차가운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죄가 된다 하셨지요?
서방님의 몰락이라는 결과는 조강지처를 벌인 그 과정이 이미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상단의 이름값은 서방님 같은 장사치에게 빌려줄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연월의 차가운 일갈에 윤서방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복이 이토록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연월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윤서방이 가져온 낡은 비단 보따리를 그에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연월의 손끝에 낀 옷가락지가 햇빛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윤서방의 후회는 진흙탕보다 더 깊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객주 안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사이로 흐르는 꽃정과의 달콤한 향기는 역설적이게도 더욱 진동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짓깨고 있는 윤서방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울 뿐이었지요. 연월은 그토록 증오했던 남편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며 3년 전 자신이 빗속에서 흘렸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증발했음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아니, 윤씨성을 가진 장사치 한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절 보십시오. 제가 정녕 당신이 알던 그 무지렁이로 보이시는지요? 연월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하면서도 더 이상 분노에 떨지 않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겨우 고개를 들어 연월을 바라보았으나 화려한 비단옷과 옷비녀보다 더 눈부신 그녀의 당당한 기계에 눌려 눈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연월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눈이 멀어 내 공을 몰라보고 내 손으로 내 복 찼으니 이보다 더한 벌이 어디 있겠느냐. 제발 예전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빈문서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 평생 너를 마님으로 모시고 속죄하며 살겠다.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의 손에는 3년 전 연월이 밤새 지었던 낡은 저고리 조각이 쥐어 있었습니다. 연월은 그 조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비단치 맞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명주천이 찢어지는 듯 날카롭게 울렸지요. 예전의 정이라 하셨습니까? 제 정은 3년 전 그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저를 내쫓으며 내 아비가 말 한마디 잘못해 귀양 가더니 그 피는 못 속인다 하셨던 말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그 피가 저를 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탓만 하며 살던 당신과 달리 저는 버려진 뿌리 채소를 보석으로 빚으며 제 운명을 바꿨으니까요. 연월은 탁상 위에 놓인 투명한 꽃정과 하나를 집어 윤서방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던 정과가 바닥에 떨어져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이 정과는 정성을 다해 기다린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결실입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당신에게 줄 것은 이 부서진 조각조각 하나도 아깝군요. 당장 나가십시오. 당신의 파산은 제 공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3년 전 대문을 걸어 잠글 때 이미 결정된 결과입니다. 연월의 단호한 명령에 송객주의 장정들이 윤서방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면서도 연월아, 한 번만 살려다오 라며 비명을 질렀으나 육중한 소슬대문은 3년 전 그날처럼 무겁게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 안쪽에서 당당히 서 있는 이는 연월이었고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이는 윤서방이었습니다. 윤서방은 비틀거리며 저작거리로 나갔으나 이제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조강지처를 버리고 망한 놈이라는 낙인 속에 도성을 떠돌게 될 터였지요. 반면 연월은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행수님, 이제 속이 시원하시옵니까? 곁에 있던 시종의 물음에 연월은 창밖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원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맑아진 것이지. 흘탕물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바닥이 보이는 법 아니더냐.
이제 내 인생의 진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구나. 연월은 자신의 거친 손끝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느질 흉터와 베인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도성 최고의 거상,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연행수.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찬 남자의 말로와 시련을 보석으로 빚어낸 여인의 당당한 승리가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으면 또 다른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